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희님의 아들에게 버림받고 시련을 딛고 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도 오직 아들을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며 뒷바라지를 했지만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죠. 낡은 바늘통 하나와 캐리어를 들고 거리로 나선 어머니.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 입맛을 맞춰온 솜씨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였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 따로 살자는 이야기인지 말이에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좋은 곳 찾아서 나가주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요양원? 나가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손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정말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아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제가 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집 명의가 며느리로 바뀌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라며 명의 이전을 했을 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었거든요. 아들은 며느리를 정말 끔찍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저를 집에서 내쫓는 근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서 나온 첫날 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연락할 생각도 해봤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아들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전차가 끊긴 후에 지하철역은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의자들이 줄지어 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구석진 벤치 하나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이 많이 해져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는 내 자리야. 다른 데 가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역에도 자리가 정해져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끌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계셨고 저 같은 초보자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화장실 근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곳이라 시끄러웠어요. 캐리어를 베개 삼아 누워보려고 했는데 딱딱한 바닥이 온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은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불안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세가 저와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께서 걸레질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여기 따뜻한 커피 하나 드세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커피 한 캔을 건네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참았어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근처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는 나은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어느 정도 눈인사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젊은 남성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큰 고민을 안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은 정말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지하철역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역무원 아저씨들도 저를 알아보게 됐고 가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청소하시는 할머니는 거의 매일 따뜻한 음료 하나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대로 씻을 곳도 없고 끼니도 불규칙했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음식을 해왔던 제가 이제는 제대로 된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정말로 나머지 짐을 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캐리어 하나 분량이 전부였어요. 돈을 몇 푼 쥐어주며 이 정도면 그래도 당분간 집 구할 때까지 쓸 수 있을 거라며 주더군요. 옷가지 몇 벌과 생활용품들을 챙기는데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바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바늘통은 남편이 신혼 때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 자수용 바늘들과 실, 작은 가위가 들어있었죠. 당신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걸로 예쁜 것들 많이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건네줬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그 바늘통을 이용해서 아들 옷에 예쁜 자수를 놓아주곤 했어요. 학교 가방에도 체육복에도 작은 꽃무늬나 이름을 수놓아줬죠.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무척 좋아했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바늘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엄마로서 아들을 사랑했던 증거 같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캐리어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아들은 제가 나가는 날 일부러 회사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만 현관에서 인사도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영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일이 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아들이 달려와서 엄마 미안해요. 다시 집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캐리어 하나와 낡은 바늘통만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그 바늘통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드레째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요즘 들어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연락을 해둔 터라 혹시 몰라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어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무척 다급하고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형에게 경영권을 뺏길 것 같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듣고 있게 됐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고 말하기가 차마 안 됐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가 목소리에서 느껴졌으니까요. 그 남성은 자신의 이름이 한민재라고 했습니다. 가족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형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는 전통식품과 간편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회사를 맡기셨는데 형이 계속 간섭하면서 이사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이제 정말 쫓겨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남을 위로할 처지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재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4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젊은이, 장사라는 게 말이야. 한 번에 큰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꾸준히 해야 손님이 다시 와요. 민재 씨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예상과 달랐을 거예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니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잘못 걸었나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괜찮아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때부터 이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재 씨의 고민을 들어주고 제가 장사하면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40년 동안 작은 가게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팔려고 했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헷갈려해요. 대신 몇 가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파니까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민재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김치만 해도 너무 맵게 하면 처음엔 자극적이어서 좋아해도 금방 질려요. 대신 깔끔하고 감칠맛 나게 하면 계속 찾게 돼요. 결혼식 잔치 음식처럼 담백하게 만들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민재 씨가 뭔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좋은 재료 쓰고 깨끗하게 만들고 약속은 꼭 지키고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봐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민재 씨는 제 이야기를 무척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형과의 갈등,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앞으로의 계획까지.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젊은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직원들을 먼저 걱정하고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연세가 많으시군요. 괜찮아요.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았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때 민재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와보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노숙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그럼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하실까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민재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결국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재 씨가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곳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잘못 걸린 전화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날 밤은 평소보다 잠이 잘 왔습니다. 내일 민재 씨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씻고 캐리어에서 가장 나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재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까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었어요. 한성식품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직원이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리셉션에서 민재 씨를 찾는다고 하니까 곧 한 젊은 남성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제 전화해서 울먹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나 봐요. 할머니,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전화 통화 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재 씨는 저를 회사 안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뭔가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직원들 표정도 어둡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민재 씨가 회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이 생겼고 형이 이사회를 장악해서 민재 씨를 몰아내려 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아서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거죠. 민재 씨가 현재 개발 중인 제품들을 보여줬습니다. HMR이라고 하는 간편식들이었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등 정말 다양했어요. 하나씩 맛을 보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김치찌개 맛을 보니까 김치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처음엔 맵고 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만 계속 먹으면 질릴 거예요. 저는 40년간 장사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조언해 드렸습니다.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감칠맛이 나야 해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너무 기름진 부위를 쓰면 안 되고요. 목살 정도가 적당하죠. 그래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민재 씨와 개발팀 직원들이 제 말을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안한 대로 레시피를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혹시 저희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민재 씨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문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학력도 없고 그냥 장사만 했던 사람인데요. 그게 바로 저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 말이에요. 결국 저는 한성식품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숙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제품 개발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모두들 반겨줬습니다. 특히 김대리라는 젊은 직원이 제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이 된장찌개간은 어떠세요? 이 불고기 양념은 너무 달까요? 하면서 계속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지만 너무 달면 금방 질려요. 뒷맛이 깔끔해야 해요. 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자극적이어서 좋아하지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적당히 매운 거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언한 대로 수정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김치찌개는 집에서 먹는 맛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늘었어요. 민재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줬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새로운 제품 포장 디자인인데 할머니 바늘통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져온 그 낡은 바늘통의 나무 질감과 전통적인 무늬를 모티브로 한 포장 디자인이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 이름도 붙어 있었고요.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할머니가 만든 것 같은 정성스러운 맛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브랜드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날 때 마지막으로 챙겨 나온 그 바늘통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활기차졌고 매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민재 씨의 형도 더 이상 경영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정의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정식 직함은 제품 개발 고문이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점심시간에는 젊은 직원들이 연애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였어요.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제 경험과 지혜가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제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고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주기도 했고요. 할머니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어요 라고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고 직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매출도 계속 늘어서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회사 리셉션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정희 할머니 로비에 어떤 분이 할머니를 찾아오셨는데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호가 왜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말이에요. 로비로 내려가 보니까 성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늘 잘 차려입고 당당했던 모습 대신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엄마. 성우가 저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년 전 비 오는 날 저를 쫓아낸 그 아들이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건지. 원망스러웠으나 그래도 아들이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자. 저는 성우를 회사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재 씨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회의실에 앉은 성우는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모든 걸 잃었어요. 성우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욕심을 부려 여러 지점을 확장했는데 무리한 투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게다가 보험 부정 청구까지 발각돼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문 닫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미영이도 이혼하자고 했어요. 며느리 미영 씨까지 떠났다니 정말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성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저에게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비 오는 날 저를 쫓아내면서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고 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걸 말리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이요. 성호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성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온 건 정말 뉘우쳐서가 아니라 다른 갈 곳이 없어서잖아. 나한테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온 거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아니야. 성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성호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 것. 둘째, 이 회사 말단 사원부터 다시 시작할 것. 셋째,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 성호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민재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면 저희도 도와드려야죠. 다만 정말 성실하게 일하셔야 해요. 성호는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인 인턴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포장 작업, 청소, 심부름 등 허드렛일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에서 성호를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보험 부정 청구와 탈세 혐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호의 비리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하고 보험금을 부정 청구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밝혀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민재 씨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민재 씨가 직접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해줬거든요. 성호가 저지른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준 거였어요. 할머니, 잘못한 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반성도 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민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호는 결국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면회를 갔을 때 성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정말 뉘우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교도소에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알겠어요. 성호는 교도소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교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소 날, 저는 성호를 마중 나갔습니다. 2년 만에 본 아들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몸도 많이 마르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성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아들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성호도 그걸 이해하고 있었고요. 성호는 출소 후 약속대로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정말 소박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성호도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았습니다. 성호가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봉사활동을 마친 성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성호의 얼굴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서 건네주며 기다렸어요. 엄마, 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도 지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요. 성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만난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신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어요.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느꼈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드려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때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뉘우치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였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성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저는 성호가 정말 변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한편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HMR 전통식품 시리즈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민재 씨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저에게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깜짝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정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 이름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민재 씨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회사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운영하자는 거였죠. 정의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만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보람 있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민이라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커서 정희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민이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민이가 갑자기 장학재단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의 할머니 병원비를 재단에서 지원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직접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뵙기도 했습니다. 수민이의 할머니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관계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즈음 성호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봉사활동하는 복지재단에서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일하라고요. 성호는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성호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몇 달 후 성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성호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결국은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어느 날 성호가 재단 일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이제야 진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50이 넘은 아들이 어버이날을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성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성호를 안아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이제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재 씨와 회사 직원들, 재단의 아이들, 그리고 변화한 성호까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어요. 가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신기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내던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지만 가장 큰 성공은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호가 진짜 제 아들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느껴져도 말이에요. 저처럼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던 제 삶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하루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상처를 꿰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거겠지요. 여러분의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